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시간은 저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자식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은 아들만 셋이었는데 큰아들은 병원비 얘기가 나오자 연락을 끊었고 둘째 아들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며 장례식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그렇게 남은 건 막내인 제 남편과 저뿐이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에 정성껏 시모를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죽기 직전 저에게 사진 한 장을 주시며 내 영정 사진 옆에 이 사진을 올려놔 주거라. 부탁한다. 시모는 장례식 날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빈소 안으로 사진 속 인물이 찾아왔고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 모질게도 아픈 시모를 내친 두 형들의 인생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힘들게 내려올 필요 없어.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둘이 잘 사면 그걸로 충분해. 빈말 아니고 안부 전하고 뭐고 신경 쓰지도 말고 그렇게 둘이 재미나게 살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 제대로 놀아보지 못한 거 그게 너무 한이 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건강할 때 많이 놀러 다녀. 알았지? 시댁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만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젊었을 때 일만 하며 살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고 하시면서 자기 인생 살 테니 저희한테도 저희 인생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당시 저희는 시댁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남편은 삼형제로 위로 형이 둘이 있었는데 형들 모두 결혼할 때 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셋 키우시며 집까지 해줄 정도면 어머님은 정말 젊은 시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대충 짐작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한테 다들 시집 잘 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일단 시댁이 멀어서 자주 갈 수도 없었고 시모가 오라가라 하는 분도 아니었고요. 명절 때도 시간 되면 내려오고 놀러 가고 싶으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던 분이라 시댁 대신 친정에 가서 명절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도 시련은 있었으니 남편이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미안해, 고은아.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해? 아직도 연락이 없어? 그냥 기다리래. 그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진전이 있으면 연락 준다고 했어. 남편과 정말 친했던 친구와 사업을 하기로 해서 사무실까지 얻었는데 남편이 준 사업자금과 사무실 보증금까지 가지고 튀었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남편도 모르는 돈이었지만 친구는 이미 도망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결국 그 돈은 남편이 모두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진 돈 다 털어서 돈을 갚아줘도 부족했고 저희는 결국 어머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시댁에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편이 원하지 않았고 어머님께서 집을 해주셨는데 괜히 더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집을 처분해서 급한 불부터 껐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애도 없고 둘 다 직장도 다니고 있으니 부지런히 또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그렇게 잘 살면 된다고 남편과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지
병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님, 그래. 잘 지냈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고생이라뇨. 당연히 와야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요? 아직 몰라. 검사만 받았어. 오랜만에 우리 막내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오라고 했어. 어디 아픈 곳은 없고? 그럼요. 저희 걱정은 마세요. 그래, 그럼 됐다. 안 아프고 건강하면 그걸로 됐어.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식사라도 하고 가시면 좋은데 어머님은 정말 얼굴만 보시고 기차표 시간 늦는다며 바로 서울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도 시모는 병원에 자주 오셔야 했고 매번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기엔 무리가 있으셨는지 결국 큰아주버님 내서 지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안 그래도 어머님이 걱정돼서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 맏며느리는 난데 당연히 내가 모셔야지. 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동서는 동서나 신경 쓰고 살아. 큰형님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건 맏며느리로서 당연하다면서 저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같은 서울이라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큰형님네 가서 어머님을 찾아뵈었는데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형들은 저희와 달리 형편이 정말 좋았습니다. 고급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차도 수입차에 골프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았죠. 그 사세라고나 할까요? 물론 그런 삶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서 저렇게 살면 기분이 어떨까,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며 사니까 좋겠다며 솔직히 안 부럽다면 그건 거짓말이었죠. 그럴 때면 친정엄마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남과 비교하면 할수록 초라해짐을 느끼다 보니 늘 엄마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신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전화 드릴게요. 무슨 전화인데 그렇게 받아? 엄마 병원비 납부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퇴원도 못하고 있다고. 뭐? 아니 병원비가 왜 납부가 안 됐다는 거지? 모르겠어. 일단 형하고 통화 좀 해볼게. 남편은 이날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큰형이라는 사람은 장남으로서 시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어머님과 함께 지냈는데 시모가 병원에 입원하고부터 나몰라라 하며 지냈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전화해서 병원비 얘기를 꺼내자 자기는 모르겠다며 돈 얘기를 할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끊어버렸답니다.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 어머님 살아계시는데 어차피 오래 못 사신다며 장례식 얘기부터 꺼내더랍니다. 형,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죽기라도 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나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일인지.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어. 남편은 혼자 병원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같이 갔습니다. 어머님! 고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모는 이날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흘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 본인 탓이라며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셨는데요. 어머님 그만요. 그만하세요. 저희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우리 연우는 지금 병원비 납부 중일 거예요. 내가 너네 볼 면목이 없다. 저와 남편은 몰랐습니다. 큰형님네가 알아서 잘 모신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언젠가부터 연락을 해도 잘 안 받았고 주말이 되면 한번 가겠다고 해도 어머님을 모시고 놀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오히려 더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이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잘 지내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좋은 곳으로 많이 다니시나 보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모는 큰 형님네서만 지내시는 게 아니었고 작은 형님네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형님들이 알아서 챙기다가 점점 병원에 가지도 않고 그렇게 병원비가 밀렸다고 했죠. 남편은 이날 저에게 무척이나 미안해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병원비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더라고. 무슨 소리야. 괜찮아. 얼른 정산하고 어머니 모시고 가자. 고마워. 집이 좀 좁았지만 그래도 따로 모실 곳이 없어서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사정이 좀 있어서 이사했어요. 집이 좀 많이 좁죠? 괜찮아. 좋은데 뭘. 그날부터 저와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형 얘기만 하면 시모는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방으로 들어가시길래 저와 남편도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으신 상태였습니다. 수술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남은 시간을 잘 보내라고 하셨거든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모를 더 챙겼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얼른 저 주세요. 다 했어. 주말인데 더 자라고 일부러 안 깨운 거야. 뭐 벌써 일어났어? 어머님은 같이 사는 동안 절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평일에는 저와 남편이 출근 전에 먼저 일어나셔서 늘 아침을 차려주셨고 주말이 되면 깨우지도 않고 제가 일어나 주방으로 가면 더 잘하고 들여보내시는 분이었죠. 사실 어머님을 모시고 온 뒤로 제가 병원에서 수술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니었고 자궁에 혹이 하나 있어서 지켜보던 중이었는데 크기가 점점 커지니 병원에서도 그냥 수술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 수술하고 보약도 해주시고 사소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챙겨드려야 할 건 저였는데 본인 생각하실 돈도 없으시면서 아끼고 아껴서 해주시니 그게 너무 싫기도 했습니다. 고은아, 이리 좀 와봐. 네, 어머님. 왜요? 집에 오는 길에 냄새가 너무 좋길래 붕어빵 좀 샀는데 이거 너 혼자 다 먹어? 우리 연우 오기 전에. 연우가 먹성이 좀 좋아? 전 괜찮아요. 어머님 드세요. 나야 오는 길에 먹었지. 그럼 같이 먹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건 어머님 드시고 이건 제가 먹을게요. 이거 몇 개나 된다고 이걸 나눠 혼자 다 먹지.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래요? 알았어. 먹을게.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인데 남편의 형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어서요. 원래 저는 표현이라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연애할 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지만 결혼하고 하려니 쑥스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께 이런 표현은 저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시로 어머님께 전화드리고 얼굴 보고 밥 먹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전혀 모르니까요. 백날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한들 상대가 알겠어요? 어차피 집에 가면 보는 어머님이었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중간중간 어머님께 전화하고 문자로도 아낌없이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시모를 모신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마음의 병 때문인지 집에 오신 뒤로 잘 지내시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나날이 살도 더 빠지셨고 약해지셨습니다. 결국 얼마 뒤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남편이 형들에게 전화를 했고
상황 설명 후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고까지 했지만 어머님의 마지막을 지킨 건 남편과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힘겨운 목소리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은아. 네, 어머님? 잔데 깨워서 미안해. 아니에요. 뭐 드릴까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고, 자, 이거 받아.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 사진은 누구예요? 내 영정 사진 옆에 이 사진을 올려줄래? 어머님. 미안해. 마지막 가는 길에도 너한테 부탁만 하고 귀찮게 하는구나.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다 알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고 괜찮아. 내가 슬픈 건 우리 고은이, 착한 우리 고은이 더 못 보는 게 그게 너무... 어머님! 우리 연우하고 잘 지내. 많이 부족하지만 감싸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더 잘할 거야. 이날 병실에서 저는 어머님이 주신 사진을 손에 쥐고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지만 저 때문에 울지 않으시려고 애써 참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뒤로 어머님은 기침 때문에 새벽에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이날은 아침까지 어머님 곁에서 지켜보는 내내 참 평온한 얼굴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넘어서 어머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보다 더 서글프게 우는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었습니다. 자식으로서 더 잘해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는데 할 만큼 다 했다고 괜찮다고 다독여 주었음에도 남편은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의 형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물론 함께 온 형님들도 돈 때문에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장례 비용을 누가 낼 건지 따지고 있었거든요. 왜 내가 내냐? 여태 엄마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돈까지 내라고? 아이 싫어. 못해. 그럼 나더러 내라고? 그건 아니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괜한 소란 피우기 싫어서 형들이 저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조용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형님들이 부의함 옆에 꼭 붙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같이 인사도 하고 음식도 챙겨드리고 정리도 해야 하는데 오로지 그들이 욕심내는 건 돈뿐이었습니다. 저나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며 더 가슴이 아팠는데 장례가 시작되고 이튿날 사진 속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그냥 어머님의 지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진을 한참 쳐다보더니 어머님 영정사진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과 각별한 사이였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손님이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저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님 영정사진 옆에 놓았던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 사진 속에... 네, 저 맞아요. 저랑 언니랑 둘 다 어릴 때 찍은 사진이라 못 알아보시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진 속 얼굴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에게 편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어디 있어? 뭐? 편지 말이야. 아, 맞다. 잠깐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와 남편에게 부탁한 건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편지도 있었죠. 사진 속 어머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이 장례식장에 오면 꼭 전해달라는 편지였어요. 여기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오시면 편지를 꼭 드리라고요. 이날 이 손님은 손에 어머님 편지를 꼭 쥐고는 식사까지 하시며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저와 남편은 어머님 물건을 정리하려고 시골로 내려갔는데 집은 이미 팔리고 난 뒤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다 알고 온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면서 어쩜 그래 어쩜. 주인작에 팔렸는데. 지금 주인도 따로 있어요. 무슨 빌라 올릴 거라고 얘기 들었는데 가서 건질 물건도 없을 거예요. 이미 와서 한바탕 다 뒤집고 갔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이 사시던 집은 남편의 형들이 와서 이미 내놨다고 했고 그래서 팔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물건이라도 챙기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미 형들이 와서 돈 될 만한 물건들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싹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생각지도 못한 역대급 대반전이 펼쳐졌습니다. 남편의 형들은 시모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처분한 것도 모자라 장례식 날 부의금까지 몽땅 털어간 상황이었는데요. 저와 남편에게 뜻밖의 큰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은아, 얼른 옷 입어. 옷은 왜?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얼른. 일단 가는 길에 내가 설명해 줄게.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는 저더러 빨리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아니, 언제 연락처를 알려줬어? 그때 가시면서 내 전화번호를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명함을 드렸는데 아까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 중요한 일이니까 급하게 만나자고. 어머님이 영정사진 옆에 그 사진을 놓아달라고 하신 것부터 이미 두 분이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장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일로 보자고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따라 약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이날 저와 남편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는 어떤 사이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키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죠.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면서 언니 도움을 받으면서 컸어요. 친언니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친언니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의지하면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이건 어머님 편지 아니에요? 아무래도 두 분이 이 편지 내용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편지 내용이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읽어보니 그 안에는 남편의 형들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고 저와 남편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시모가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해서 서울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의 큰형이 같이 살자고 먼저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시모의 재산을 야금야금 뜯어갔던 거였죠. 이건 저나 남편이나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의 큰형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시부와 성격이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본 적도 없는 시부였고 남편과 결혼해서도 시부에 대한 얘기는 들어본 적 없었지만 편지를 다 읽고 난 남편은 급기야 우열까지 했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형들하고 잘 지내는 줄로만 알았어. 이렇게 사시는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든 모시고 오는 거였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난 뒤에야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툭하면 욕하는 건 기본이었고 우리도 많이 때리셨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무섭고 너무 싫어서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오죽했으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어.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는 안 했어? 쪽팔려서 어떡해. 그리고 아버지 얘기는 하기 싫었어. 난 아버지로 생각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리고 뭐 좋은 얘기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는 날은 무조건이었거든. 엄마는 물론 나랑 형들도 때려야 주무셨을 정도니까.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많아서 아버지는 일도 안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백수처럼 사셨는데 한 달 내내 술 드신 적도 많았어. 엄마는 나랑 형들 맞을까 봐. 너네 여기서 나오지 마.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있어. 알았지? 엄마가 열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엄마 걱정은 말고 쥐죽은도 조용히 있어야 해. 알았지? 무슨 소리라도 들리면 아버지가 절대 가만 안 두는 거 알잖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 엄마가 옷장 안에 우리더러 숨어 있으라고 해서 나는 두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고 있었어. 엄마 말대로 정말 쥐죽은도 조용히 그렇게 있었어.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아버지가 엄마 때리는 소리, 엄마가 우는 소리. 그럼 나는 입을 막고 있던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면서 그렇게 버텼어. 형들도 똑같이. 남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평생을 입 밖에 어머님 얘기는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었거든요. 그러다 아버지가 정말 내 소원대로 돌아가셨지. 매일 술 마시며 사는데 몸이 어떻게 견디겠어. 병원에 입원해서도 아버지는 여전하셨는데 밖에서 몰래 술을 사와서 병실에서 드시다가 의사한테 혼나고 쫓겨날 뻔한 적도 있었다고. 그런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말에 난 슬프기보다 너무 좋았어. 이제 나랑 형들 그리고 엄마도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는구나.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겠구나 싶어서 누구보다 좋아했었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자라놓고 형이 엄마한테 아버지처럼 똑같이 했었네. 너무 기막히다. 가슴이 아파 미치겠어. 편지 안에는 시모가 남편의 큰형과 작은형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큰형이라는 사람은 시모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조금씩 달라고 해서 받았었고 그 돈으로 골프 여행은 물론 큰형님 명품까지 샀었더군요. 그건 작은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시모에게 야금야금 돈을 받아 썼고 그렇게 받을 거 다 받고 더는 나올 곳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때부터 시모를 막대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폭력을 써가며 남은 돈 다 내놓으라면서 말이죠. 저와 남편에게는 분명히 잘 모신다고 했습니다. 형,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집에서 엄마랑 지낼까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가 통 전화를 안 받으시네? 야, 임마, 엄마 바쁘셔. 우리는 뭐 주말에 한가하게 집에만 있는 줄 아냐? 우리도 주말마다 엄마 모시고 나가서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쁘다고. 아, 그래? 그럼 다음 주는? 이번 달 내내 바쁠 예정이야. 나중에 엄마 모시고 저녁이나 사드리든가. 시모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너무 걱정 말어. 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저희 집에도 한번 오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여기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주말에는 좋은 곳도 많이 다니느라 시간이 없네. 내 걱정은 말고 너희나 잘 살아. 언제 시간 되면 내가 또 전화할게. 그때 날 잡아서 보자. 알았지? 시모도 남편의 형과 지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억지로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남편이 큰형에게 자꾸 전화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시모를 보겠다고 하니 시모한테 시켰겠죠. 아무 일 없다고 전화하라고 말이죠. 그러니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더 오열했습니다. 그런데 편지 하단에는 어머님과 손님에 대한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전부터 제가 언니한테 은혜 갚으려고 몇 번이나 찾아간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언니가 절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땐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 시기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손님은 시모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한 동네 살면서 잘해준 것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꽤 큰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도와줬다고 했죠. 그래서 그 돈을 빨리 갚고 싶어서 그동안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매번 연락이 닿질 않았고 그렇게 겨우 연락이 되어 찾아간다고 했을 때 시모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손님이 돈을 갚으려고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되면 그 돈까지 형들이 싹 다 가져갈 게 분명했으니까요. 시모도 그 생각을 하고는 절대로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편지 하단에는 시모가 이 손님에게 부탁하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저와 남편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보자고 했어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연락하면 형들이 또 알게 될까 봐. 여기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가요? 언니가 저한테 빌려줬던 돈이에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빌린 돈도 아닌데 이건 아니죠. 안 받겠습니다. 받으셔야 해요. 이날 손님은 정말 큰 돈을 저와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 금액이면 지금 시대에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적다고 느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자까지 넣긴 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손님에게 돈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물도 하나 받았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저는 물론 남편도 끝까지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언니 덕분에 팔자 피고 살아요. 언니 아니었으면 저 그때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니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언니가 편지에 얘기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저는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이분은 현재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계속 거절하니 한 번은 회사로 저희 부부를 초대해서 회사 구경도 시켜주셨고 또 저희에게 주려고 했던 건물도 직접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언니 건물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돈 벌자마자 제일 먼저 산 건물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회사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 아쉬울 거 없는데 제발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소원인데 계속 거절하실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계속 거절하다가 고민 끝에 받기로 했습니다.
돈이야 어머님이 빌려주셨던 거라고 하니 받았지만 건물은 정말 받아도 되는 건지 한참을 고민하다 받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돈처럼 그냥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어서 서류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빚이 있었습니다. 남편 친구가 돈을 다 들고 도망가고 남편 모르게 투자금까지 받아 챙기면서 저희는 집도 팔았지만 여전히 빚을 갚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다 갚았다 싶어서 한시름 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계약서를 꺼내들고는 돈을 갚으라고 난리여서 정말 언제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절망적인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큰돈이 생기면서 저희는 남은 빚을 한 번에 다 처분할 수 있었고 그리고도 돈이 남아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빚만 없었어도 참 좋았을 텐데. 미안해. 자기 미안해하라고 한 말 아니고 정말 가진 거 없어도 되니까 빚만 해결되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이야.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얼른 갚아버리자. 그런데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빚이 해결되고 나니 마음의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저희는 그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았어요. 남편은 다니던 직장 생활을 그대로 했고 저 역시 회사 다니면서 예전처럼 지냈죠. 하지만 얼마 뒤 남편의 형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에게 큰 돈이 생겼고 거기에 건물까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의 큰형이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빚도 다 갚고 건물까지 생겼다는 걸 알고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 돈 어디서 났는데? 엄마가 줬냐? 우리 모르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빚도 다 갚고 건물까지 샀는데 너 이거 법대로 하면 우리가 이겨. 다 토해내야 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박명희! 장례식 날 왔던 그 여자. 엄마랑 어릴 때 아는 사이였다며? 너 그 사람한테 건물 받은 거잖아. 아니야? 내가 다 알아봤다고. 서류 정리도 얼마 전에 다 끝냈으면서 그렇게 큰 건물을 받고 어떻게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냐? 어? 미쳤어? 형들하고 상관없어. 왜 지금 뭐라는 거야? 상관없다고? 엄마가 그 여자한테 돈 빌려줘서 그 돈 갚은 거라며? 그럼 엄마 재산이고 그거 우리랑 나누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 자식이 어디서 엄마 재산을 혼자 다 먹으려고. 좋게 말할 때 가져와. 법대로 하면 괜히 시끄러워지기만 하니까 좋게 가자. 그런데 이날 남편은 정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들이 하는 말에 꼼짝 못하던 남편이 아니었죠. 그동안 엄마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 건 형들 아니야? 그건 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뭘 알고나 말해. 법대로 하면 내 지분도 있을 텐데. 그러냐? 그런데 어쩌냐? 남은 재산도 없고 그래서 네 지분 따위도 없을 텐데. 아무리 그래도 엄마 집까지 파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판 걸 왜 나한테 이래? 웃기지 마. 엄마한테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면서 엄마가 팔았다고? 형이 억지로 엄마한테 무섭게 폭력까지 쓰면서 팔라고 강요한 건 아니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남았어. 그동안 엄마 재산으로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으면 됐지. 이제 더는 욕심내지 마. 그래서 못 주겠다? 형들은 자격 없어. 남편은 이날 형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동안 고개 숙이며 살던 남편이라 큰 소리치는 모습에 형들도 놀란 얼굴이었는데요. 며칠 뒤 형들은 정말 법대로 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해도 그 손님에게 받은 돈과 건물을 형들과 나눌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일단 돌아가신 어머님과 그 손님과의 사이에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어서 어머님이 빌려준 돈을 갚았다는 것을 법으로 증명할 길은 없었죠. 정확한 내용은 어머님이 쓰신 편지에 있었는데 그 편지의 존재는 남편의 형들이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안다고 해도 그 편지를 손에 넣을 길은 더 막막했을 거고요. 그렇게 법대로 해도 돈이며 건물이며 나눌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형들은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집으로 찾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은 살림살이를 다 때려 부수며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퇴근길에 남편은 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데, 내 말대로 해. 알았지? 절대 오지 마! 왜 그렇게 시끄러워? 혹시 형들 왔어? 암튼 장모님한테도 내가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으니까 내 말대로 해! 남편은 저에게 집으로 오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오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요.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자세히 들어보니 남편의 형들 목소리였습니다. 이미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 후 저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성격상 혼자 당하면 당했지 그래도 형들이라고 자기 손으로 경찰을 불러서 신고는 못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타이밍에 경찰이 도착했더라고요. 이미 집은 난장판이었고 형들이 번갈아 가면서 남편을 때리고 있었는지 그때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는 형들을 잡아갔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도 급히 갔는데 왜 왔어? 얼굴이 이게 뭐야? 얼마나 맞은 거야? 괜찮아. 절대 용서해주지 마. 이번엔 내가 못 참아. 남편은 그럼에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제 속은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형들이 하는 말에 남편이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형으로서 한 대 때린 겁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도 못해요? 아니 가족이니까 더 잘 되라고 그냥 한 대 때린 거 가지고 이렇게 경찰서에 불러올 일이냐고요? 안 그러냐 연우야? 형이 동생 더 잘 되라고 그런 거 알지? 아니 말 좀 해. 너 정말 이대로 나 콩밥이라도 먹일 작정이야? 법대로 해주세요. 뭐? 야 조연우! 남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형들에게 맞고 참았던 건 그래도 형이니까.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절대 이런 걸 바라실 리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큰형이 하는 말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어릴 적 아버님한테 이유 없이 맞고 욕을 들으며 살았던 그 시절이 떠올랐는지 이날 절대 용서 못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뭐? 가족이니까 더 잘 되라고 한 대 때린 거라고? 형도 맞고 자랐으면서 어떻게 그래? 이 자식이 어디 형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눈 안 깔아?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우리 키워주신 거 알았으면 엄마 돈에 눈독 들이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매일 맞고 산 거 눈으로 보고 자랐으면서 엄마도 모자라 이제는 나야?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연우가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나 본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괜히 경찰관님 오해하시게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이거나! 이제부터 나한테 가족은 우리 고은이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오늘 일은 법대로 처벌받고. 알았어?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형들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남편을 직접 때린 큰형은 징역형이 나왔고
작은 형이라는 사람은 벌금형이 나왔죠. 그리고 저희는 얼마 뒤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혹시나 형들이 또 찾아올까봐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이사를 선택했고 저를 위한 선택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은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무 큰 집 말고 딱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알아보자.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형들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을 때 이미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이미 2번이나 유산을 했었던지라 얼마 전 다시 천사가 찾아왔을 때 남편은 꼭 지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집에 절대로 오지 못하게 했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그날 남편의 말을 듣고 제가 친정이 아닌 집으로 갔더라면 아마도 뱃속의 아이를 또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동생도 함부로 막 때리는 형들인데 그 자리에 제가 있었더라면 저한테도 손을 댔을 게 분명했죠. 그렇게 남편이 지켜줬고 저도 이번만큼은 꼭 건강하게 아기를 만나고 싶었기에 더 노력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주고 있어 하루하루 감사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의 작은 형이 찾아왔습니다. 이사간 집이 어딘지 몰라서인지 집이 아닌 제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왔는데요. 남편 회사로 찾아갔다가 또 경찰을 부를 것 같았는지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얘기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사실 무시하고 그냥 가고 싶었지만 이미 배가 좀 나온 상태라 뛸 수도 없었고 심각한 얼굴로 큰형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저도 가만히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돈이 많아서 펑펑 쓰고 다니며 살 때는 언제고 그 돈은 다 어디 갔는지 부도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큰형은 시모한테 여러 이유로 돈을 받았으면서 그 돈으로 사업까지 시작했는데 사업이라는 게 돈만 있다고 누구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번 잘 안 될 때마다 돈으로 때려붓고 겨우 유지를 했는지 이제 더는 막을 돈도 없고 빚은 늘어나서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할 만큼 해서 큰형에게 더는 보태줄 돈도 없으니 이제는 저와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니, 돈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돈이 넘쳐나도 그쪽 도울 돈은 없네요. 뭐요? 그쪽? 제 남편은 이미 형이라고 생각도 안 하던데 제가 호칭을 써야 할 이유는 없죠.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저번에 경찰에 신고한 일 때문에 형이 연우 그 자식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이번에 급한 불 꺼주면 그때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잘 알잖아요, 형 성격. 잘 알죠. 그런데 저도 제 남편도 성격 있거든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둘 게 있는데 그날 경찰에 신고한 건 남편이랑 동네 주민이 아니고 저였어요. 그것도 몰랐어요? 뭐요? 잘 알았으면 그만 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때 조사받은 게 있어서 이번에 또 경찰에 신고하면 아마 가중처벌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고할까요? 아이씨. 신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바로 가지 않고 제 앞에서 머뭇거리길래 저는 핸드폰을 꺼내 정말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때야 작은 형은 불이 났게 도망치듯 뛰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들은 저에게도 접근 금지 신청이 내려졌는데요. 들어보니 큰형네는 예상대로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작은 형네한테 도와달라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둘은 돈으로 사이가 멀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둘이 쿵짝에 잘 맞아서 막내인 남편만 쏙 빼고 시모재산 탕진해놓고 이럴 때 모른 척하는 걸 보니 큰형 못지않게 작은형도 인간 이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망한 건 큰형만이 아니었어요. 작은형님이 몰래 빚내서 투자를 했는지 그게 망하는 바람에 작은형도 돈 때문에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한때는 돈으로 아쉬운 거 없이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으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와 남편은 큰 돈이 생겼지만 여전히 큰 욕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갚아야 할 빚도 없고 집도 전보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해서 전과는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앞으로 돈 펑펑 쓰며 살 생각은 남편도 저도 없었어요. 무리하게 돈으로 사업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지금 회사에 만족하며 오래오래 다닐 생각입니다. 한 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건 바로 출산입니다.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부모가 되는 건 저도 남편도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 겁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을 거고 돈 있다고 잘난 척하며 살지도 않을 거고요. 오로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남편과 약속했기에 그 약속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가 남편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저도 아이도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돈만 쪼는 인생보다 가족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